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 차를 찍어가는 나름 베테랑 주부인 여자입니다. 솔직하게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 하니 마음이 떨리네요. 제가 겪은 일이 혹시나 재미없진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제 사연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이제 부부 10년 차. 남편과의 만남은 대학생 시절부터 시작이었어요. 연애만 6년을 하고 결혼을 했죠.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비슷해서 사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다 느낀 적이 없어요. 둘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딱 하나, 고민이 있다면 남편의 특이한 취미랄까요? 뭐야, 이번에도 사온 거야? 여보, 벌써 저기 작은 방에 있는 장이 꽉 차고 자리도 없어. 대체 얼마나 사야 직성이 풀리는데. 당신은 내가 이 프라모델이나 피규어 같은 거 사오면 항상 그 말하더라. 내가 어디 다른 데 돈 쓴 거나 있어? 나처럼 건전한 취미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것만큼은 나도 양보 못해. 맞아요. 남편이 가진 취미는 그 어린애들 가지고 노는 이상한 캐릭터 피규어의 손장난 같은 장난감이었죠. 연애할 때도 이런 것들 좋아하는 거 많이 봤지만 결혼하고 막상 옆에서 지켜보니 생각보다 심하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말이죠. 저희 집이 26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거기 작은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되죠. 물론 남이 하는 과소비 남편 고민에 비하면 조금 귀여운 수준일 수 있긴 해요. 누구는 캠핑 장비 산다고 어억거리지만 저희 남편은 그래도 저랑 한 약속이 있어서 절대 100만 원이 넘는 것들을 사진 않거든요. 처음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기껏해야 제 팔뚝 정도 되는 길이의 장난감이 1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기절할 뻔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렇게 좋다는데 제가 좀 져주는 구석도 있어야죠. 그 외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시모와 한 번씩 만나서 잡담을 나눌 때면 언제나 남편의 수지벽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잃었죠. 아니, 그 나이에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애도 아니고 이 나이까지 정말. 그래도 좋다고 하는 일인데 뭐라 할 수도 없고요. 네 마음 나도 충분히 이해하지.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지만 정말 왜 그럴까 몰라. 네 말처럼 애같이.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라. 걔도 집에 자식만 있었으면 지금처럼 그렇지도 않았을 거야. 시모는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직 아이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시모도 이것 때문에 저를 달달 볶곤 했는데 그 원인이 자기 아들한테 있다는 걸 알고는 그 뒤로 아무런 말도 않더군요. 솔직히 바로 태도가 바뀔 때는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손바닥 뒤집는 듯한 태도는 좀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다든? 응? 병원에서 뭐라 그래? 이번엔 잘 될 것 같다 그래? 아무튼 그래서 남편과는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4년이 넘어갈 때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땐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점점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니 저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제가 안쓰럽다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자 했죠.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부터는 제가 욕심이 나서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이가 아무튼 저희도 열심히 다시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잘 되겠죠. 아휴, 속상해서 그러지. 걔도 애처럼 그런 거 좋아하는데 자기 자식하고 가지고 놀고 싶어 하지 않겠니? 아휴, 그걸 옆에서 보고만 있어야 하니. 속상한 마음에 시모는 점점 말소리가 줄어들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자리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모가 조용히 작은 가방 하나를 제게 넘기는 거예요. 너 저번에 내가 줬던 건 다 먹었니? 여기 새로운 비타민이다.
이번에 회사에서 직접 물 건너서 공수해온 물건이야. 이거 진짜 웃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다. 나니까 이렇게 구해서 너희한테 주는 거야. 아, 저희 저번에 주셨던 거 아직도 다 못 먹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님 매번 저 만나실 때마다 이렇게 챙겨오시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뭐가 힘들어. 고생하는 너희들이 더 힘들지. 나 이것도 다 영업하는 거다. 그냥 너희한테 주는 거 아니야. 한번 먹어보고 좋은 후기 나한테 하나 남기라 영업하는 거야. 시모가 제게 넘긴 작은 가방 안에는 다름 아닌 남자한테 좋다는 비타민들이 수북이 들어있었어요. 아마 본인도 속상하겠죠. 자기 자식 때문에 귀여운 손자 얼굴도 못 보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매번 만날 때마다 이런 제품들을 들고 와서 하나둘씩 안겨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호의로 받아들였지만 점점 그 가짓수가 늘어갈 때마다 남편도 감당하기 힘들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꾸준히 먹으면 정말 효과 좋은 거라니까 이번 한 번만 나 믿고 아범한테 꾸준히 챙겨 먹여. 응? 혹시 아니? 이걸로 우리 귀한 손주 얼굴 보게 될지? 이렇듯 가져오는 제품들은 사실 시모의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이었습니다. 이게 시모가 약간 다단계 같은 어느 한 회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처럼 일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다단계라는 말 때문에 혹시 나쁜 일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명 제품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발품을 팔아 시작했을 거잖아요. 거기에 다단계라 해도 제품군이 워낙 다양해서 진짜 하나의 큰 판매 사업이더라고요. 아주 영양, 건강, 뷰티, 퍼스널 케어, 홈 리빙 등등 얼마 전에는 무슨 가구까지 만들어서 판매할 예정이라 하더군요. 이런 일을 하니 자연스레 저희한테 주는 물건들도 제법 다양해지게 됐던 거죠. 아무튼 저는 그런 시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어찌되었건 저희 부부한테 자주 몸에 좋은 물건이라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니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뭐 이거 먹고 몸이 이상하다거나 아픈 등 이상한 증상이 있었던 일도 하나도 없었고요. 약간 시모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시모에게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참 말빨이 좋은 사람이 제 시모였어요. 시모는 이 일로 제법 돈도 잘 벌고 다녔는데 본인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좀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모가 가져다 준 제품들이 벌써 창고 가득 쌓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를 안겨주니 좋으면서도 한숨이 푹 나왔죠. 좋다고 해도 넘치게 되면 처치곤란인 건 마찬가지니까 말이에요. 그러던 중 시모에게 좋지 않은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제 평생 법원에서 받은 편지를 보는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제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말이죠.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 경로당 노인들이 나를 사기꾼이라 고소를 한다지 뭐니? 이게 말이나 되니? 내가 판 물건들이 뭐가 거짓말이라는 건지. 어머님,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법원에서 이렇게 고소장까지 온 걸 보면 이분들 진짜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 찾아가서 일단 이야기라도 차분하게 해보긴 했고요. 내가 왜 그 인간들이랑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아들, 너도 말해봐라. 노인들 앞에서 물건에 대해 설명하고 그거 좀 잘 판 게 이게 죄니? 영업을 잘하는 것도 죄냐고. 그건 아닌데 왜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래? 와이프 말처럼 그 고소장 보낸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라도 꺼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며느리 앞에서 엄마를 그렇게 타박해야겠어? 나라고 가서 무슨 소리 하냐? 말 안 해봤겠니? 이미 다 했다. 그런데도 내가 사기꾼이라고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니? 너도 알다시피 네 아빠가 알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할 돈 좀 빌려다오.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래. 우리도 돈 없어. 그냥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하고 돈 달라고 해요. 그간 시험관 한다고 모아둔 돈도 다 썼단 말이야, 우리도. 그래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사정 잘 들었고 도와드리고 싶긴 하지만 저희도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아버님도 알게 되실 텐데 그냥 남편 말처럼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받는 게 어떨까요? 너인 그 사람 성격을 다 알면서도 그러니?
됐어.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기 싫다고 그냥 말을 해라. 응? 괜히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아니, 변명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돈이 없다니까. 나도 엄마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거 어떡해. 시모가 이렇듯 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는 말이죠. 경로당 노인들이 자신들에게 물건을 강제 판매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모 말로는 자기는 정당하게 물건에 대한 효능 잘 설명하고 판매를 했다고는 하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으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강매를 당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시모 성격이 자기 말에 좀 고개 끄덕이면 물건을 바로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마도 시모 역시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었는지 저희 부부에게만 말하는 거라며 변호사 선임할 돈 좀 빌려달라 하더군요. 찔리지 않았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니 많이 하는 말 말고 가서 정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저희도 지금까지 시험관 아기에 여러 가지 결혼 생활에 들어갈 돈을 쓰고 있는데 모아둔 돈이 많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시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라 말했죠. 남편 역시도 난감해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사실 또 혹시나 이렇게 시모와 얽혔다가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는 거니 걱정이 됐거든요. 가족이라지만 고소를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피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매정하지만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잖아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이번만큼은 저희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저희 사정 다 아시고 남편도 이 정도까지 말하는데 그냥 아버님한테 말해서 도움 받으세요. 도움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토록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는 빈정이 상했는지 그때부터 이전에 없던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자기 안 도와줘서 화났다 이거죠. 그런데 시모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모가 시킨 일을 시댁에 가서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김치를 담글 거라며 파 한 모더기를 제 앞에 콱 놓고 본인은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나 마시며 핸드폰을 하고 있었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 저번부터 며느라기한테 이상하게 시집살이나 시키고 말이야. 얘가 우리 집에 온 지 얼마나 됐는데 무슨 이제와서 애를 이렇게 잡아대? 얘가 뭐 잘못하기라도 했어?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 당신 정도가 지나쳐.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힘든 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일도 본인이 하고 싶다고 일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내가 살림을 빡빡하게 하라 말을 하길 하나.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요즘 당신 정말 이상해. 갑자기 며느리 일이 잡아대는 것도 당신이 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시부가 시모의 말에도 계속 왜 며느리한테 그러느냐, 다른 사람 같다 이러니까 시모도 억울했는지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내버린 거죠. 내가 급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면서 딱 잘라서 거절하잖아. 어떻게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어미를 이토록 무자르듯 딱 잘라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해도 싸지. 당신이 돈이 어디에 필요해서 애들한테까지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 나한테 그런 말 이런 방구도 없었잖아. 당신 똑바로 말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돈이 필요해서 애들한테까지 손을 뻗어? 시모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그게 하고 얼버무리려 했지만 시부의 다그침에 하는 수 없이 고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시부는 제가 있다는 것도 잊었는지 제 앞에서 시모는 된통 깨지게 된 거예요. 당신 애들 입 막고 조용히 묻을 생각이었어? 그러고도 당신이 시험이라 할 수 있어? 애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 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길래 고소를 당하고 다녀? 당장 그 일 때려쳐! 그래도 나 그걸로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살림도 전보다 훨씬 편해지긴 했잖아. 그러니까 일 그만두란 소린 하지 마요, 여보. 응? 시덥잖은 소리? 언제 당신이 돈 안 벌어온다고 내가 생활비 한번 밀리기를 했어? 아님 우리가 돈이 없어서 허덕이며 살기를 했어? 말이 되는 소리래? 당장 그만둬! 시부에게 이렇게 선고를 당하고도 시모는 일을 계속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죠.
고소당한 일로 시모는 결국 벌금을 내고 빨간 줄까지 그어졌거든요. 그러니 회사에서는 그런 범죄자를 직원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찝찝했겠죠. 그래서 꼼짝없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다시 살림이나 하게 된 거예요. 그 때문인지 시모는 꽤나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나마 그거에서 자기 용돈도 벌고 치장도 하고 다녔는데 이제 돈 들어올 구석이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거기에 시부가 이번 일로 인해서 시모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시모의 용돈을 챙겨주지도 않았거든요. 반성하라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타깃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고 하던 것들은 계속하고 싶으니 저한테 무리한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부까지 용돈을 딱 끊어버리니 며느리인 저를 아주 벗겨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가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지내고 있으니 용돈 좀 줘야 하지 않겠니? 다음 주에 내 친구들이랑 호텔에서 놀기로 했다. 그러니까 못해도 한 100만 원은 줬으면 싶은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은 어머님이 하셔서 그렇게 된 건데 왜 제 탓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회사도 안 다니시는데 소비는 좀 줄이셔야죠, 어머님. 네가 지금 시어미를 가르치겠다 이 말이냐? 됐고 당장 다음 주까지 돈 보내놔라. 알겠니? 처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속으로 그래, 있던 벌이가 없어졌으니 이번 한 번만은 보내드리자 싶었죠. 그런데 이후로도 계속 자잘하게 어디 브랜드의 화장품 뭐가 좋다더라, 이번에 신상품 뭐가 나왔다더라 하면서 뭔가 계속 제게 바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도 이렇다 할 대안책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남편이 시모에게 말을 해도 시모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래, 내가 나가 죽어야 할 년이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지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니 남편으로서도 난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제가 뻥 터지게 된 사건이 생긴 거죠. 너 다음 달에 여름휴가 있다고 하지 않았니? 이번에 해외로 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아범한테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보내줄 거냐? 아니면 이번에 우리도 같이 가는 건가? 설마 우리 빼놓고 갈 생각은 아니겠지? 태연하게 저와 남편의 여름휴가 여행에 본인도 쏙 끼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 쏙 빼놓고 갈 거냐 하면서 말이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 가는 거죠. 어머님 지지난달에도 일본 여행 가고 싶다 하셔서 보내드렸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무슨 여행을 또 가시려 하세요?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하호호 놀러 다니는데 나랑 시아비는 집에서 에어컨 바람이나 쐬고 놀란 말이냐? 참나, 며느리라 내가 왜 이렇게 매정하담? 이러니까 내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 한번 못 해보지. 이런 말들을 제 앞에서 늘어놓으며 아주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주변에 몹쓸 며느리라고 소문을 내버리겠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냐고요? 절대 아니죠.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호구 취급이나 받지. 그래서 그런 시모에게 똑같이 대응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명 사이다 펀치를 날리기로 한 거죠. 그럼 어머님도 돈 주세요. 예약은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요. 솔직히 저번에 어머님 여행 경비로 대드린 것만 해도 벌써 저희 마이너스라서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시겠죠? 뭐? 내가 왜 경비를 대니? 시어미 시아비 데리고 가면 당연히 젊은 것들이 다 대줘야지. 너 이제 보니 아주 생각이 없는 애구나. 아, 못 주시겠다 이거죠? 그럼 저도 별 수 없네요. 아버님한테 물어볼게요. 어차피 어머님 돈은 아버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걸 왜 시아비한테 물어봐? 밖에서 일하는 사람 귀찮게 굴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래, 내가 한 30%는 내주마. 나도 더 이상은 힘들다. 30%요? 지금 들어가는 여행 경비가 얼마나 되는데 30%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됐습니다. 그냥 아버님이랑 이야기해서 제가 돈 받을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말이죠. 제가 끝까지 시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하니까 금세 태도를 바꿔서 자기는 안 가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꼬리를 내리지. 그래도 이번만큼은 지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후에 시모의 시집살이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렇듯 속 시끄러운 결혼 생활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하루 부모님이 저를 친정집으로 부르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지내냐 안부만 묻곤 했는데 이렇게 따로 부르기까지 하니 설마 하는 생각에 얼른 친정집으로 가봤습니다. 가니까 동생도 오라는 말을 들었는지 집에 있더라고요. 너희를 이렇게 부른 이유는 별것 없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받았던 시골로 내려가서 지내려고 한다. 어차피 너희도 서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들 잔소리 듣는 것 같을 거 아니냐. 그래, 엄마랑 아빠랑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너희들도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갑작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너희도 가정이 있고 한참 열심히 살 때니까 너희한테 더 이상 피해도 주고 싶지 않고. 그래도 아빠 작년에 수술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면 시골에는 병원 좋은 것도 없다고 하잖아. 괜찮겠어? 누나 말이 맞아. 작년에 아파서 수술도 한 사람이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다니. 그러다가 설마 하는 일 생기면 어쩌려고. 요즘 가뜩이나 병원 가기도 힘들다 하는데. 괜찮아. 아빠 얼마 전에 이젠 괜찮다고 이야기도 들었어. 어차피 고작 허리 아파서 수술 좀 한 거니까 상관없지. 아무튼 그래서 너희가 더 늙기 전에 우리 재산 좀 너희한테 주려고. 우리도 정리하고 어느 정도 돈은 만들어서 내려가야 하니까. 그래. 솔직히 우리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상속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한창 능력 있을 때 죽어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어차피 너희한테 지금 당장 부담될 정도는 아닐 거란 생각도 들었고. 작년 허리 때문에 수술을 했던 아빠는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서 살겠다고 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죠. 그래도 서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도움받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 나이가 돼서도 엄마 아빠가 가끔 그리워질 때도 있잖아요. 본인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겠다 하니 이건 뭐 말릴 수도 없고. 대충 재산 정리해서 저와 동생에게 물려주겠다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뭐 큰 재산 있는 집인가 싶겠지만 솔직하게 뭐 대단한 재산은 아니었고요. 부모님이 저와 동생 키우며 열심히 번 돈 중 남는 돈으로 조금씩 투자한 것들이 있거든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원룸을 3채 정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남동생한테는 2채, 저한테는 1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저한테 1채 주는 대신 지방에 받았던 땅도 같이 주겠다 하셨고요. 솔직히 우리가 가는 날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내려가면 또 세입자가 무슨 일이 있다 말하면 당장 올라올 수도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엄마랑 결론 내렸다. 물론 너희한테 주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 너희가 알아서 해도 상관없고. 그래. 그리고 동생한테 2채나 주고 넌 1채라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아무래도 네 동생은 남자니까 일단 책임져야 할 무게도 무겁고 해서 오피스텔을 2채 주기로 한 거고 너한테는 대신에 예전에 봤던 땅 있지? 오피스텔 1채랑 그 땅 해서 주기로 했다.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둘이 똑같이 주고 싶은데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아무튼 이렇게 벌써 재산 나눴다고 부모 못 본 척 하지 말고 알겠어? 마무리는 아빠의 작은 농담으로 끝났습니다. 솔직히 좋았죠. 제 나이 정도 되면 다들 사는 게 만만치 않으신 것 다들 아시잖아요? 물론 저희가 아이가 없어서 들어가는 돈이 남들에 비하면 적긴 했지만 그렇다고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남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만큼 미래에 생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적금 들어놓기도 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상속세라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기에 여윳돈으로는 제대로 처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생각지도 못한 대출까지 받아야 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받은 오피스텔 이자까지 따박따박 내면서 이게 남는 장사일까 싶더라고요. 자연스레 아니라는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집은 처분하기로 결심을 했죠. 하지만 판다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 요즘에 다들 아시다시피 집 관련해서 좋지 않은 이슈들이 워낙 많잖아요? 혹시나 제가 처리한 집이 그런 이슈에 얽히면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느라 엄청 바빴죠. 제가 직접 새들어 사시는 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다 하고 집 판다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엄청 많았고요. 심지어 요즘 잘 팔리지도 않는 오피스텔 사겠다 보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대금 치를 건지도 꼬박꼬박 확인하고요. 좀 오랜 시간이 걸려 집을 처분해야만 했어요. 이런 제 노력을 알았는지 새들어 사시는 분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한우 세트까지 하나 손에 들려주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집주인 찾기 정말 힘들고 그간 너무 감사했다고요. 이전에도 부모님이 높은 세금에도 딱히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는 일은 하지도 않았거든요. 서로 힘든 시간인데 괜히 얼굴 붉히기도 싫다며 말이죠. 그래서 제 친정 식구들을 좋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좋은 이야기까지 듣고 서로 기분 좋은 일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돈으로는 이전부터 계획한 집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동안 남편도 고생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이런 제 결정에 남편 역시도 저한테 너무 좋다며 뽀뽀 세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도 생겼겠다. 열심히 하자고 남편. 암요, 마님이 말하시는 거 웬만하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말장난도 치고 말이죠. 남편이 안 그래도 지금 있던 방이 너무 작아서 자기가 모았던 것들이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면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솔직히 그 수집벽 좋아하진 않지만 다른 집들에 비하면 조촐한 취미니 이젠 그냥 넘어가자 싶기도 했습니다. 그간 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부분들이 참 고마웠으니까요. 그렇게 이사 날짜가 정확히 잡히고 시댁에도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알렸죠. 그러자 너무 잘 됐다며 시모가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찬바람 쌩쌩 불던 시모였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집까지 사준다 생각하니 고맙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돈 얘기는 여전하더라고요. 이제 너 돈 많아서 아주 좋겠다. 너 때문에 내 노후 생활은 아주 막막해 죽겠는데. 아무튼 이사는 축하할 일이지. 내가 축하 선물 보낼 테니 우리도 이제 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저한테 이사하면 본인이 축하 선물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그것도 남편과 시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말이죠. 집들이 선물이니 내가 거한 거 하나 보내야지. 이제까지 너한테 받은 것도 있으니까. 깜짝 선물이니 아범 없을 때 너만 열어서 확인해봐라. 시모의 말에 저는 평범한 집들이 선물들 중에 깜짝 선물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떠올렸어요. 가전제품 중에 괜찮은 거라도 하나 보내주시려나 했죠. 시모 입으로 거한 선물이라고 했으니 괜히 잔뜩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저 먼저 풀어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먼저 확인하고 시모가 자기 아들에게는 깜짝 선물로 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시모의 깜짝 선물처럼 말을 하려고 이런 시모의 선물 이야기를 아끼고 있었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었죠. 아마 시모도 남편의 이런 출장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이 기회다 싶었는지 선물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집 앞에 택배를 배달했다는 알림을 받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퇴근을 했죠. 그렇게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문 앞에 시모가 말했던 선물은 분명 하나라고 했는데 집 앞에는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박스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커다란 박스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착착 쌓여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문을 열기도 힘들 정도였죠. 역시나 제일 위에 있던 커다란 박스에 발신인 이름에는 시모의 이름이 떡하니 있었어요. 친구들도 집들이 선물을 보내기로 했기에 친구들 것도 있나 봤는데 전부 다 시모의 이름이 적힌 박스였습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에 박스에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톡을 보냈죠. 여보, 이것 좀 봐봐. 이거 전부 다 어머님이 보내신 거야. 깜짝 선물이라면서 보내셨어. 이거 언제 다 풀어본담?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그런데 제 톡을 받자마자
남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분이 쎄하다면서 당장 통화하면서 그 박스 다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엄마가 보낸 거라고? 느낌이 이상해. 기분이 쎄하다고. 일단 이게 우리가 산 물건은 아니라는 증거 필요하니까 영상으로 남기자. 얼른 이제 까봐. 무슨 선물 가는데 증거까지 남겨. 설마 당신 뭐 이상한 거 알고 있는 거야? 당신 어머님이 이거 보내신 이유 알고 있는 거지? 뭘 알고 있기에 그래? 증거 운운하는 남편의 이상한 태도에 시모가 이런 선물을 보낸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태도의 남편. 그게 너무나 수상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왜 전에 엄마가 다니던 회사 있잖아. 거기를 다시 다니는 것 같아. 왜 저번에 내가 부모님 집 갔을 때 엄마가 핸드폰 안 된다고 나한테 들고 왔었잖아. 그때 이상한 걸 봤거든. 이상한 거? 아니, 그것보다 어머님이 그 회사를 다시 다닌다고? 그 회사 제정신이야? 어떻게 빨간 줄 그인 사람을 다시 고용해서 일하게 할 생각을 해? 자기네 회사가 사기꾼이 있다는 걸 어느 정신 똑바로 달린 회사가 고용을 하냐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무튼 엄마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가 있더라고. 영양 20박, 비누 10박, 스킨 10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 물건 수령이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뒷돈 오케이라고 적혀 있는데 소름이 돋더라. 거기에 그때 그 장소라는 이상한 문구까지. 그러니 내가 의심 안 하게 생겼어. 아무리 내 엄마라지만. 알았어. 당신 촉이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일단 당신 말대로 내가 까볼 테니까 잘 찍고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곧바로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시모가 팔았던 물건들이 박스 가득하게 빼곡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대체 하고 경악한 나머지 입까지 틀어막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영상통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 너무 소름 돋는 기막힌 타이밍에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더니 저를 잡고선 경찰서 가자. 이 사기꾼의 자식. 넌 못 빠져나가. 현행범이니까 하는 거예요. 끌려가면서도 핸드폰을 놓지 않았고 남편은 건너편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놓아주라고 당신은 사람 잘못 봤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두 귀를 꽉 닫아버린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해서 들은 이들의 정체는 바로 시모가 재취직을 했다는 것 같던 다단계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잘못한 것도 없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취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조사를 받고 있어야 하나 싶었죠.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지금 회사 판매품들을 몰래 뒤에서 빼돌려 팔았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전에는 이런 행위들로 상당한 이득도 취했다 하는데. 경찰이 묻는 대답에 일단 차분하게 대답을 하며 전 제 누명을 다 벗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모가 그간 저희에게 줬던 작은 박스들 있죠. 그 상자들은 본인들 회사에서 몰래 빼돌린 물건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번에 저희 집 앞에 도착해 있던 택배 박스들 모두 그렇게 빼돌리려 했던 물건이고요. 그간 이 물건들을 뒤로 빼돌려서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던 거예요. 제가 이걸 빼오라고 시켰다고요?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물건 줘도 안 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져다 주시니 그저 받기만 했지 따로 돈 주고 사본 적도 없는 물건들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자기 시켜서 이 박스들 보내라고 시켰다고. 저번 일 자기는 억울하다며 우리한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녀를 회사에 다시 들어오라 시킨 건데. 경찰 선생님, 제발 잘 좀 조사해 주세요. 지금으로선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 이분이 아무리 현행범이라고 해도 범인이라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현행범으로 잡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행범이면 범인인 게 확실하죠. 거기에 그 직원이란 사람도 그 사람 가족이란 말입니다. 시모가 깜짝 선물이라고 보냈던 게 바로 이전에 그 사건조차 저에게 덮어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평생 부당이득이라곤 취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안 그랬으면 상속세 같은 세금 뭐하러 제가 내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저를 물고 늘어지니 속이 답답하던 찰나 남편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통화가 끊기자마자 남편은 차를 끌고 이 아밤의 지방에서 바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제 증인을 자처해 경찰과 그 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했고 전 풀려나게 되었죠. 저희 아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경찰 선생님, 이런 말씀은 좀 웃길지 몰라도 범인은 저희 어머니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한 적도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저희 가족들 전부 모르는 일이고요. 같은 가족끼리 한패인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경찰 선생님, 제발 구속부터 하고 조사해 주세요. 네?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제발, 저흰 범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의심이 가시면 저희 번호 여기 있으니 가져가세요. 언제든지 연락 받을 테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말이죠. 그 뒤로 시모가 연락두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 뒤통수에 자기 아들 뒤통수까지 제대로 치고 잠수를 탄다고? 정말 이게 사람 새끼는 맞나 싶더군요. 하지만 시모가 잠수를 타봤자죠. 우리나라 경찰 검거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만큼 범죄자 잘 잡는 나라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경찰한테 덜미가 잡혔죠. 시모가 잡혔다는 소식에 저와 남편은 한 걸음에 바로 경찰서로 찾아갔고 억울하다 호소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경찰 양반,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우리 며느리란 년이 나한테 그렇게 돈 벌어라 시켰다니까요.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단숨에 달려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사람 인생을 단숨에 끌어내리려 했으니 이 정도는 해야 속이 그나마 풀릴 것 같았죠. 어머님,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태연하게 하세요? 거짓말을 이제 아주 입에 달고 사시지 그래요? 경찰 선생님들, 절대 이 사람 봐주지 마세요. 시모는 아프다면서 놓으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그냥 놔주지 않고 속이 풀릴 만큼 흔들다 놔줬습니다. 경찰이고 남편이고 그런 저를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만하세요, 신용만 하고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무고하게 빨간 줄 하나 그일 뻔했으니까요. 이후 시모는 불법으로 이득 취한 것들을 전부 뱉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법 많은 돈이더라고요. 내가 왜 그 돈들을 다 뱉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 정말로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다 내 며느리란 년이 시켜서 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만 좀 해. 엄마가 내 엄마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당장이라도 연을 끊고 싶은데 참고 있으니까. 왜 엄한 사람 잡고 계속 범인으로 몰아가는데. 그리고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지. 당연한 말 아니야? 그게 왜 억울해? 넌 내 아들이란 녀석이 왜 그렇게 매정하냐? 이 어미가 그 많은 돈들을 물어내야 하는데 너한테 이 책임이 안 갈 줄 아니? 내가 왜? 설마 그 돈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그래, 그냥 우리 절연해. 절연하자고! 남편은 저희 부부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시모의 태도에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했죠. 시모가 치장하고 이런 데 돈을 많이 썼다고. 그러니 혼자서 감당하기에 돈이 부족한 것은 당연했어요. 남편도 안 해주겠다 그러니 이제 시부에게까지 이 피해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말이에요. 전 이런 사람 모릅니다. 이 사람, 이 순간부터 제 아내 아닙니다. 전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고요. 저 사람하고는 이제 남처럼 지낼 테니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자 시부는 당장에 시모를 끊어냈죠. 분명 이전에도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경고도 했었고 한 번 넘어간 적이 있었으니 시부의 행동은 당연했습니다. 시모는 시부의 이혼 소송에 더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 형량을 제법 세게 받게 생겼습니다. 당연하겠죠. 사기를 한 번 치고 벌까지 받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에 더해서 무고한 사람까지 담그려 했으니 말이에요. 이 사건으로 시모는 아주 나락을 가버리게 된 거죠. 만약 시모가 애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시부는 솔직히 말해 벌이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가정에는 정말 충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 한번 잘못한 사람을 봐줄 정도의 아량이 넓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굴러들어온 복을 시모가 눈치채지도 못하고 뻥 차버린 거죠 뭐. 그런데 아주 웃기게도 시모가 시부의 이혼 소송에서 저희 부부와 마주쳤을 때 딱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그때 변호사 비용이라도 대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어.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네 탓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악독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전부 제 탓이라고 원망을 하더군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당신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왜 엄한 사람 잡아서 원망하고 난리람? 그리고 당신 아들이나 가족 생각은 안 하세요? 아, 이제 가족도 아니지 참. 뭐라고? 이혼 소송은 내가 이길 거야. 여기 있는 가족들이 나를 조금만 더 지켜줘 봤으면 내가 욕심도 부리지 않고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제발 그 나이 먹었으면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벌 한 번 받아놓고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당신의 본성이 약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또 죄를 저질러 놓고 누굴 탓해요? 감방 들어가면 갱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지금 이러시는 걸 보면 당신이란 사람은 갱생도 안 되겠네요. 시모는 제 말에 답할 말이 생각나지도 않았는지 입을 꾹 다물고 콧바람에 씩씩거리더군요. 할 말이 당연히 없었겠죠. 본인이 잘못한 일에 가족을 끌어들이려 해놓고 뭐가 잘했다고 큰소리 떵떵거리면서 칠 수 있겠어요? 마지막 가족이 될 순간이니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들어가서 형량 살면서 제발 정신 제대로 차리고 나오세요. 혹시 알아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도와줄지? 아니다. 어머님은 본성이 영 글러먹었으니 절대 안 되겠구나. 아무튼 이제 알아서 살아가세요. 돈 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뒤에서 고함을 지르는 시모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혼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당연하게도 시부의 승소로 끝이 났네요. 시모는 당장에 감방에 들어가게 생겼지만 시부에게도 위자료를 물고 그 회사의 돈을 다 뱉어내야 해서 아마 출소를 하더라도 앞길은 진흙탕 길일 겁니다. 그러게 욕심도 적당히 부렸어야지 말이죠. 사람이라면 물론 누구든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징그러운 것들 중 하나가 욕심이구나 알게 되었네요. 어떻게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황당하면서도 어이없는 일을 당했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시모가 이 집안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전 바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임신 4개월 차예요. 한참 입덧에 힘들어하다가 이제 겨우 조금 살만한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도 이런 일을 당하실 수 있으니 제가 조언 한 가지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자신이 세운 기준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신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아무튼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